다음 세트 현대시 11번 세트 가을 집짓기와 두 번째 섭섭이 보이는 방 이중섭의 방이 마사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지금 특히 그럼 잠시 후에 이 두 번째 작품 얘기할 때 할게요. 바로 일단은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 문제 패턴 중에서 낯선 건 딱히 없어. 다만 여기 문제에서는 이 가의 보기에 연결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지문의 내용을 보면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려주고 시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을 거거든. 자, 그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105페이지 열었나? 105페이지에 보기 지문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요, 생애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이 젊은 날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아낸 작품이야. 자, 다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네. 작품의 상황은 뭐예요? 현재 시적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대요. 황혼기라는 건 뭐예요? 노년, 말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건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회상의 과정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고자. 고뇌와 방황으로부터 벗어남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겠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겠니? 부정하는 거겠지? 좋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 후회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겠지. 되냐? 계속. 시의 화자는 가을이라는, 밤이라는 계절적 시간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점. 오케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될 거야. 오케이? 물론 여기서 이제 가을이랑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그냥 보자마자 느낌 빡빡 오시지 않나? 우리 작품은 참고로 지금 작품을 안 읽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을과 밤이 주는 이미지가 뭔데? 뭔가 애상적 분위기잖아. 그치? 계속. 또한 지나온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 본연의 자아가 지니고 있던 어떤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과정을 집을 고쳐지는 행위에 빗대어 보여주고 있다. 오케이, 좋아. 제목이 이거랬는데 집을 고쳐 지음이라는 것은 이퀄 자신의 마음을 고쳐서 먹는 행위랑 일치된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는 거야. 따라오고 있지? 그래서 집짓기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뭐요? 궁극적으로는 성숙이라는 결과를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지었어요. 자, 보기의 내용을 다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져야 될 말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을 지경이네. 첫 번째, 이 작품은 아마 중년기 혹은 노년기의 주인공이 등장할 거야. 화자가 등장할 거야.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후회하고 고뇌하겠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라고 말하며 뭔가 집을 짓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삶의 의지를 다져보고 자신의 좌우를 고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했겠지. 됐냐? 다 주고 시작했잖아. 낯선 작품이면.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느껴야 된다는 거, 지금 이제 봐봐. 우리가 작품의 보기를 한번 읽고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장이나 문제를 풀 때도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 낯선 작품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낯선 작품의 경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를 주실 거예요. 됐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해 줄 거다. 참고로 이 작품이 연기 작품으로서 만약에 가을 집짓기가 수능에 나왔다 그러면 이런 해설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1도 없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자. 돌아가야지 하면서 시작하네요. 오케이, 돌아가야지. 그럼 뭐 어디를 돌아가야 되는데? 자, 이거 뭐예요? 돌아가야지라고 시작했다는 얘기는 주의를 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뭐가 빠졌거든요. 얘들아, 주어는 아마 나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근데 가려면 어디론가 가는 거 아니야? 즉 부서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필수적인 요구 성분을 생략하는 방식이야. 이해됐니? 근데 이런 방식이 참고로 어디서도 많이 보였냐? 어디서 보였었냐면 얘들아, 윤동주 시 중에 이렇게 시를 시작하는 시가 있잖아.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시작하는 시 알죠?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돌담을 더듬어 길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그 작품, 자아성찰의 작품입니다. 그쵸?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 아무튼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표현 죽인다. 자, 나만 죽이는 건가? 그늘이 엷어진대요. 뭐가 전나무예요. 얘들아, 전나무가 무슨 나무야? 침엽수지. 참고로 침엽수는 사시사철 푸르지. 오케이? 맞아? 그런데 전나무의 그림자가 엷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빽빽한 가지들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얘기일 거야. 즉, 가을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지. 됐냐? 오케이. 전나무 나왔고, 두 번째, 대놓고 국화꽃이래요. 국화가 언제 피거든? 8월에 피잖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을이라는 건 요런 걸 말하는 거구나 느끼시고, 그런 계절이 오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그럴 때면 이럴 때가 오면 뭐 어떻게 한다? 흩어졌던 양떼들 모아서 어디로 가겠다고요?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자, 결국에는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됐나요? 시 구절을 반복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대상이 뭐냐면 가을을 맞이했을 때 여기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한 겁니다. 됐나? 자, 참고로 물론 여기서 뭐뭐 해야지 라고 하는 어미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한 요소도 보일 건데, 야지가 반복했으니까요. 반복이니까 리듬이고요. 하나 더, 이게 단순히 리듬 때문에만 반복할 거야? 아니죠. 이 작품은 아까 우리가 보기를 통해서 예측했잖아. 사자의 의지가 보일 거라고. 의지적 태도가 나타나 있어. 의지가 뭔데? 나 오늘 꼭 가면 라면 끓여 먹어야지. 이거! 그죠? 의지죠? 아무튼 간에. 배고파! 자,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은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요 뜻도 규명해야죠. 흩어졌던 양떼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 양떼가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 자, 네가 양의 주인이야. 양 100마리를 지금 내가 컨트롤하는 중인데, 양 한 마리가 옆에 있는 뱀 때문에 놀라가지고 펄쩍 뛰어가지고 다 뛰어다니고 있어. 사방팔방으로. 환장하지? 오케이? 뭐야, 혼란스러운 거지. 혼란, 혼돈 이런 거잖아. 그죠? 혼돈을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빈집을 고쳐야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빈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본연의, 아까 북에 썼던 그 말, 본연의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야. 이해됐나? 수십 년 누적된 병인을 찾아. 병인은 병의 원인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수십 년 누적된 병, 이 수십 년 누적된 병은 뭐랑 똑같은 말이야? 흩어진 양떼랑 같은 말이겠지. 나의 혼란스러웠던 과거. 이해됐나? 하면서 무너진 담을 쌓고 창을 바르고 상한 가지를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됐어?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겠지. 이게 다 고치고 나면 그 다음 넥스트. 네? 넥스트가 언제부터 X야? 넥스트는 X지. 넥스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만월처럼 이걸 칠게요. 따뜻한 밤이 올 거래요. 자, 체크 첫 번째. 만월이야. 뭐예요? 풀문이잖아. 그렇지? 보름달. 근데 보름달인데 오히려 따뜻함을 느꼈다고 했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앞에 어떤 개념이랑 대비되는 짝이다? 가을의 서늘한 분위기랑 대비되는 짝이지. 오케이? 가득 찼다, 밝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따뜻함을 끌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중이고, 이때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만월이 뭐예요? 뭔가 충만한 상태야. 가득 차 있는 상태잖아. 그치? 그리고 회복되어 있는 상태지? 오케이? 물론 다른 시간이 지나면 점차 기울어 반달이 되고 초승달이 되겠지만 충만과 회복의 시간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충만과 회복은 언제 많아진 거야? 내가 빈집을 고친 이후부터가 되겠지. 이해됐나? 빈집을 고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었던 거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의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르게 되죠. 뭔가 고요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그러면서 쓸까요? 자, 그럼 여기 쓸게요. 한때는 뭘 써? 부서지는 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열기로 나를 지샜고, 그런데
뭐야? 이제는 지금은 뭐 하고 있다고? 수리하는 녹으로 밤을 밝히는 거지. 수리하는 녹음. 자, 딱 보자마자 대립되는 짝이라는 느낌이 빡 오시지 않냐? 여기서 말하는 한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야? 과거를 말하고, 부서지는 역이라고 하는 건 혼돈과 카오스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는 현재를 말하는 것이야. 아까 말했잖아. 작품에서 과거, 현재를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수리하는 마음이 된다는 얘기는 자신의 혼돈을 극복하고 회복의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됐고요?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따뜻하게 손 잡는 일로 온다. 자, 그리고 이걸 최종적으로 평안이라는 단어로 썼으면, 이렇게 끝을 쓰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근데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대. 자, 이건 무슨 법이야? 이별을 하면 따뜻하게 서로 맞잡아? 절대 그러지 않지. 따뜻하게 손을 맞잡는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감정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치? 이거는 만남이라는 뜻이고 함께함이라는 의미일 거야. 그러면 이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대립을 이뤘으니까 무슨 법? 역설법. 당연한 걸. 역설법이 될 것이고, 이 역설법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결국 따뜻하게 손잡는 이별이라고 했을 때 이 이별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됐다고 해요? 과거에 내가 혼란스러웠던 그 과거로부터 이별하게 됐다는 뜻인 거잖아. 혼란을 극복하고 나서 찾아온 평화의 상태, 충만의 상태, 긍정의 상태를 따뜻한 손잡고 하는 이별이라고 표현한 거네. 역설법 드러낸 거네요. 됐죠? 아,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끝. 자, 바로 뒤에 이어서 섭섬이 보이는 방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넘어갈 거야. 그리고 부제의 제목에 대놓고 누구 얘기 나와 있어? 이중섭의 방에 와서. 자, 일단은 이 작품은 원래대로라면, 이건 참고로 딴 얘기를 좀 잠깐만 해야 돼. 바로 이거를 상호 텍스트적인 요소를 지닌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로 상호 텍스트성을 지닌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상호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참조가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창조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 서로 다른 예술의 영역에서.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중섭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화가입니다. 근데 화가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화가가 살았던, 이중섭 화가가 살았던 그 장소에 가보면서 느낀 감정을 근데 뭐로 표현한 거야? 시로 표현한 거지. 됐지? 그리고 참고로 이 작품 안에는 이중섭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회화라고 하는 예술 영역과 시, 즉 문학이라고 하는 예술 영역이 서로 교섭하고 있다는 걸 이런 작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원래 그런 의도로 이런 작품이 매번 수능 특강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됐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런 식의 내용들로 이루어진 작품들의 첫 번째는 뭐 저녁에 이런 작품 보지 않았냐? 저녁에 몰라? 김광석? 김광석이 맞나? 아닌데? 아무튼간에 자, 김광석 맞는 것 같은데? 그 이름이 뭐지? 너는 나에게로 와서 별이 되었다고 그 얘기잖아. 그 작품입니까? 갑자기 헷갈리지? 아무튼간에 그래, 그 작품을 들자.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김춘수. 그렇지, 이것도 기출에서 봤을 거야 분명히. 이 작품만 안 봤을 리가 없고. 어쨌든 핵심은 보통 이런 작품들은 그림이 같이 나온다. 그림이 같이 나온다고? 그렇지.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몇 번 문제? 4번 문제 보세요. 4번 문제 보기가 이미 주어진 상태야. 그리고 밑에 있는 녀석들은 이중섭이 그렸던 그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 배경 이야기 이거 알아두면 좋잖아. 적어도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지. 이중섭 작가는 언제 활동했던? 6.25 전쟁 시기에 활동했던 그림 작가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했단 말이지. 그 가난으로 인해서 이 부부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서로 헤어져. 참고로 이 이중섭의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와이프는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떠나보내고 자기는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본토에서
되게 고통스럽게 막 일용직 노동하면서 노동하고 나면 담배 한 대 피면 담배 옆에 종이각이 나오잖아. 그 종이에다 그림 그리면서 그림 생활을 했어요. 서글픈 얘기죠. 아무튼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자 어쨌든 상호 테스트성이라는 염두를 해두시되 결국에는 그림과 연결되는 뭔가의 문제를 만들어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똑같이요. 가자. 이중섭은 1번이 아니라 다 말했던 그 내용이잖아. 그치? 자자자자 넘어가. 세 번째 줄부터 바로 갈게. 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다간 그에게 역설적으로 당시의 삶은 행복했던 마지막 시절로 남았다. 그림이는 밝은 색채로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는 유아이다. 잘 안 보이지만, 색깔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새를 타고 하늘을 날며 복숭아를 따는 평화로운 해변의 풍경은 지상의 낙원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림이는 간결한 데센과 담체 기법으로 동심의 세계를 그려내고 있어. 벌거숭이 아이들은 물고기를 잡고 개에게 물리기도 하면서 한 대 뒤엉켜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인 거야. 마지막 그림 3번은 은박지를 재료로 한 독창적 기법을 통해, 이거 표정을 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니? 독창적 기법이다. 근데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가족과의 결합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나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에 대해 시인이 떠올린 이중섭의 삶과 예술 세계에 대한 상념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작품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요. 참고로 잠깐만, 지금 이 작품이 실은 요거 좀 보여줄게. 여기에는 안 나온 그림이긴 한데 이중섭 작가의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이게 참고로 이중섭 작가가 제주도에 잠깐 이렇게 새 가족과 함께 살았던 시리즈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섬 하나 보이죠? 이게 섭섬이랍니다. 제주도에서 앞에서 보인대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놓으면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토대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했던 작가가 이중섭의 그림 세계를 생각하며 이런 시를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시 안에 그림에 대한 이야기와 이중섭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리가 없지. 그지? 그 염두에 두시면서 작품을 읽어볼게요. 가자. 서귀포 언덕 위 초가 한 채, 귀퉁이 고방을 얻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귀퉁이에 있는 고방이에요. 참고로 얘들아, 전쟁 중이야. 지금 이 사람들 지금은 제주도가 여행 가는 곳이잖아. 일반인들은. 그치? 근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피난처였어. 그걸 생각해야 돼. 그 와중에 고방이라는 단어가 쓰였네요. 고방은 무슨 방? 창고방이에요. 얘들아, 창고방이 싸니까 들어가서 산 거겠지? 왜 창고방이 쌀 수밖에 없니? 창고방에는 뭐가 없으니까요. 그렇지. 난방시설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참고로 법적으로 그걸 창고라고 신고해놓고 거기다가 배관 깔잖아? 그럼 불법이야 그거? 철거당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간에 귀퉁이 고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고리와 발가락군은 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고방에 아고리군과 아고리 발가락군 그리고 아이들이 살았대요. 아이들. 참고로 알려드리면 이 아고리라는 말은 일본 말이래. 근데 이 아고리는 누가 누구를 부르는? 이중섭을 부르는 아내의 애칭. 그치? 자기만한 집에서 독특하게 부르는 남편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들이 있잖아.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이 있다. 나는 딱히 그런 게 있다. 지금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있을 거야. 있어. 그래요. 낯간지러워 선생님도 말을 못하긴 하겠다. 선생님 와이프가 연애할 땐 쭈니라고 불렀어. 놀랍지 않니? 이 얼굴에 쭈니야?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원래 쭈는 원래 딱 그런 느낌 아니냐? 난 쭈니라고 해. 이런 분위기는 멋지 그 꽃미남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선생님도 그냥 이름이 끝잖아. 쭈니라서. 자, 아무튼 아고리도 이 중섭인데, 참고로 이 아고리가 무슨 뜻인가 알고 봤더니 그 턱 쪽이 조금 유난히 발달한 사람들, 턱관절이 발달한 사람을 아고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 뭐 아무튼. 그리고 발가락군, 이거는 이중섭이 자신의 아내를 호칭하던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뭐 발가락이 좀 귀여웠을 수도 있겠지,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리고 아이들은 이 두 사람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 세 사람의 삶입니다.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방보다는
차라리 관에 가까운 그 방에서 개와 조개를 만져가면서 살아먹었죠. 근데 여기는 거의 뭐에 가깝대요? 관에 가깝답니다. 얼마나 좁은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뭘 먹고 살았어? 개와 조개를 먹고 살았대요. 근데 이 개와 조개가 저희는 조개찜을 즐깁니다 하면서 먹은 게 아니야 지금 이게, 그지? 뭐예요? 정말로 자기 앞마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녀석들이니까 이걸 가져온 거야. 즉 이건 물컬 뭐죠? 가난한 삶을 상징한다고 봐줘야겠지. 계속 아이들이 해변에서 묻혀온 모래알이 버석거려도 밤이면 식구들의 살을 부드럽게 끌어안아 조개처럼 입을 다물던 방. 그치? 자, 그런데 요 질문이 좀 되게 재밌지 않니? 지금 이거는 이미지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중이거든? 자, 애들이 와우 뛰어왔으면 그 발에 흙이 묻어. 근데 그 흙을 애들이 들고 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게나 조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들이 그냥 게나 조개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 게나 조개가 밖에서 이물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걸 품으면 얘들아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 상처와 아픔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조개도 있지만 모래알 하나도 굉장히 조개들한테 커요. 특히 조개들이 숨을 쉬는 과정에서 이게 물을 내뿜거나 이렇게 할 때 그 백사장에서 모래가 이렇게 파도가 치고 이러면 모래가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근데 이 틈으로 들어오면 이건 이물질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돼. 첫 번째, 조개 입장에서 이거를 버티고 살아남을 것인가. 두 번째, 확 죽어버릴 것인가. 힘드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장에 돌이 하나씩 굴러다니고 있다고 생각해봐. 환장하지. 근데 참고로 진주조개는 그 돌이 여러 개야.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와요. 아무튼 간에 조개는 그렇게 해서 그걸 뭘로 만들어내? 진주를 만들어내잖아. 그치? 그게 진주를 만드는 방법이잖아. 이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씨앗을 심는다고 하죠. 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개가 참고로 나중에 사이즈가 이만해지거든요. 근데 그 이만한 것에다가 조그만 모래 하나를 집어넣는 거지. 모래알처럼 뭔가 씨앗이 될 만한 녀석을 하나 집어넣어요. 그렇다고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진주들이 그렇게 만들지는 않고 뭔가 이물질을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을 넣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조개 껍질처럼 뭐 한다고? 입을 다문답니다. 그들조차, 그 모래조차 뭐 하고 있는 거야? 포용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들의 삶이 아프다고, 그들의 삶이 쉽지 않다고,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면서 진주조개처럼 힘을 내고 있는 중인 거야. 그 부드러운 사람들이. 됐죠? 개를 삶아 먹은 게 미안해. 개를 그리는 아구리와 소라 껍질을 그릇 삼아 상을 차리는 발가락꾼이 서로의 몸을 끌어안던 석회질의 방이야. 석회질의 방이야. 아, 이미지 예쁘지 않냐? 봐봐. 이 귀퉁이 고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적인 단어였어. 그치? 근데 관이라고 하는 건 좀 끔찍한 표현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는 삶이 얼만큼 힘겹고 어려운 곳이고 괴로운 곳이었는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걸 석회질의 방이라고 표현했어. 석회질이라는 게 뭔데? 조개 껍데기, 개 껍데기 그거 얘들이 많이 먹고 사는 그런 녀석들을 이 자기들이 사는 거처라고 생각하면서 오케이? 석회질이라는 이미지로 연결시키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그러한 석회질의 방에서 방이 너무 비좁아서 그들은 하늘로 가는 사다리를 높이 가질 수 있었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높아질 수 있었대. 이런 거잖아. 내가 지금 127층짜리 빌딩 한 채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 높이는 이만큼밖에 안 될 거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근데 내 집이 너무 조그매.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대신에 나는 뭘 가지고 있겠지? 사다리를 길게 가지고 있는 거겠지. 하늘로 올라가는. 됐죠? 이렇게 이걸 긍정적으로 뒤집어 보자는 뜻입니다. 뒤집어서 보았을 때 꿈속에서 나 그림 속에서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잠깐만 얘들아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처리해 버릴래?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세요. 지금 시작한 부분부터 괄호를 묶어주시고 블라블라블라 이따가 선생님이 끊어지는 지점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미리 하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중섭의 그림 3개에 나오는 요소들이야. 이중섭이 선호했던 그림품들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새를 타고 날아다니고 복숭아는 하늘처럼 탐스럽고 총소리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평화로운 세계가 이중섭의 그림에 있다고. 아까 그림 봤잖아 미리. 그치? 응. 섭섬이 보이는 이 마당에 서서 아까 섭섬이 보이는 마당이라는 것도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아까 그림으로 그렸잖아요. 이중섭의 그림 세계를 지금 탐구하는 중입니다.
서러운 햇빛에 눈부셔한 날 많았더라도 은박지 속의 바다와 하늘, 개와 물고기는 아이들과 해질 때까지 놀았어요. 순수한 동심의 세계. 개가 아이의 짬지를 물고 아이는 물고기의 꼬리를 잡고 물고기는 아고리의 손에서 파닥거리던 그 바닷가.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뭐래요? 이준섭의 그림의 세계에 나타난 특징들을 설명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그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걸 아고리와 발꼬락꾼은 알지 못한 데 살았다. 야, 얘들아, 여러분들 그거 알지? 조신몽, 조신의 꿈. 구운몽이랑 반대되는 작품이잖아. 구운몽에서는 주인공이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하지만 조신몽은 어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녀와 결혼하는 꿈을 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먹고 살 게 없지. 그래서 결국에는 첫째 아이가 죽고 둘째 아이가 개한테 물려서 울고 있을 때 아내가 말하죠. 우리 헤어집시다. 너가 싫어서가 아니고 난 네가 너무 좋은데 우리 둘이 헤어져야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6명이 우르르 달리면서 밥 달라고 하면 못 주잖아. 셋이 찢어다니잖아. 그래서 셋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게 조신몽이네요. 참고로 요리차편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가 바로 이 조신몽의 이미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이들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개딱지만 맨날 뜯어먹으면서 조개 껍데기 뜯어 파먹으면서 살아도 좋았던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겠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알려드린 대로 저 보기에서 알려줬죠? 이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 거고 아내와 아구리니까 발가락분하고 아이들은 저기 일본으로 건너가서 살게 되고 남은 생애를 아고리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되었고 마지막에 뭐래요?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 빈 조개 껍질에 새든 소라게처럼요. 영원한 건 없어. 얘들아, 소라게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지? 소라게는 자신 스스로 껍질을 생성하지 못해요. 하지만 껍질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조개 껍질을 자신의 몸에 맞는 걸 찾는데 문제는 나는 크잖아. 그래서 소라게는 계속해서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몸이 크고 있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개 껍질을 버리지 못하면, 조개 껍질을 버리지 못하면 나는 거기에 낑겨 죽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머물 만한 집을 찾는 게 쉬운 일일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조개가 항상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존재인 거야. 새들어 사는 소라게가 바로 그런 거지. 힘겨운 삶인 거죠.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면,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는 물론 이건 도치법인 거 정도는 알겠죠? 소라게처럼 하면 끝내버렸으니까 소라게처럼 행복조차 길지 못하리라는 것을 아고리와 발꼬락은 알지 못했다 하면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작품의 화자가 이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나요? 따라왔죠? 좋아요. 자, 이렇게 했어. 작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고, 자,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랑 연결해서 예를 들어 3번부터 먼저 풀어보자. 자, 3번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이번 챕터의 핵심은 첫 번째, 뭐 창호 테스트성도 있지만 보기를 먼저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자, 3번부터 먼저 해결할게. 3번의 1번입니다. 보기는 다 읽었었던 거니까 굳이 뭐 다시 읽을 필요는 없겠죠. 1번부터 열버지기 시작한 전나무 그늘, 그리고 국화꽃 한두 송이가 환기하는 계절적 이미지가 뭐냐 얘들아? 어느 계절의 이미지? 왜 그러세요? 벌써 까먹으셨어요? 가을이라고? 대답 좀 해. 마음속으로 대답하지 말고 겉으로 좀 대답해. 자, 가을의 이미지는 가을을 맞아 지난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맞죠? 현재의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본문에서는 세 번째 줄의 중간 부분에 있었어요. 됐죠? 연결하는 거 문제도 없죠? 2번. 돌아가야 할 빈집을 새한색에 버려뒀다고 한 것은 화자가 본인의 자아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한생에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맞고, 본연적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것도 맞지. 본문에 나와 있는 말, 아니 보기에 나와 있는 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것도 오케이. 세 번째, 아가리야. 무너진 담이 고쳐져 만월의 충만한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 오케이, 좋아요. 담을 고쳤다는 얘기는 나의 삶을 고쳤다는 뜻일 거야. 그래서
화자가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임으로써 평안의 과정의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다. 자, 충만의 이미지와 궁극적으로 이 평안의 상태라는 건 일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그치? 괜찮은 얘기죠? 4번. 부서지는 열기가 환기하는 뜨거움의 이미지. 좋아요. 집짓기를 통해 본인의 자아를 회복하려는 화자의 치열한 노력. 잠깐만. 부서지는 열기가 그런 뜻이었어? 아까 부서지는 열기라고 하는 것은 오케이. 과거, 한때 살았던 자신의 혼돈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작품 해석을 똑바로 안 해놓으면 그냥 문장만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 근데 요 부서지는 열기는 수리하는 노고를 가진 이후의 현재의 안전 상태와 대비되는 과거의 혼돈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4번이네. 회복하려는 치열함이 아니라 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과거의 혼돈스러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지. 그리고 결국으로 얘들아,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대립되는 짝 포인트에서 문제를 내더라 이거야. 지문을 읽을 때 그런 거 신경 써야 된다고. 자, 4번까지 받고 5번. 가을이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방황하던 과거를 극복, 성숙. 아무 문제 없죠? 넘어갑시다. 4번 문제도 맞아볼게. 이 녀석은 답으로 바로 가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4번 갑니다. 그림 3번 보이나요? 개와 물고기가 있는 가족. 그리고 그림 3번에 대한 설명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은박지를 재료로 한 독창적 설명 기법을 통해서 가족과의 결합에 대한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됐지? 그러면 가족과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개와 물고기가 있는 가족은 뭐예요? 섭섭해서 함께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를 그림으로 그린 거다. 됐지? 선택지 4번 겁니다. 그림 3에 담긴 이중섭의 소망을 고려할 때 나에서 서러운 햇빛에 눈부시한 날은 이중섭이 가족과의 재회를 바라며 외롭게 지내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됐죠? 너무 쉽지? 자, 서러운 햇볕에 눈부시한 날이 많았더라도 애들은 놀았다라고 말했잖아. 뭐요? 비록 힘겨운 생활이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했던 즐거웠던 시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롭게 지내는 상황 말도 안 되지. 정답 4번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리고 가만히 따져보면 이 문제도 솔직히 좀 어거지성은 있는데 이 작품의 대립되는 짝은 두 가지잖아. 이중섭이 이 가족들과 함께 섭섭이 보이는 방에서 살았던 그 시기에 어떤 심리를 여기서 써냈지만 동시에 그 생활이 생각보다 길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너무 안타까워했지. 이 두 개가 또 짝이었잖아 결론적으로. 그치? 이 두 개의 짝에서 출제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됐죠? 지금 방금 4번 선택지가 바로 그런 내용 아니었어? 오케이? 함께했던 삶의 이야기를 근거로 외로운 시기를 설명하면 안 되지. 이렇게 관계도를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현대시 11번 세트 끝냈고요. 선생님 12번까지 한다고 하면 화낼 거지. 근데 12번도 한 작품 건너뛰는 게 또 가능하다? 오늘 되게 많이 건너뛰지 않냐? 그죠? 현대시 12번에 두 번째 작품 지워야 되는 건데 그래요. 눈치들 보아하니 알았어. 숨 좀 돌리고 갑시다. 잠깐 끊어갈게요.